1900년 정도가 되면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보고서들을 막 써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다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가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가 지금 80년 내내 하고 있는데 너무 개종자가 안 나온다. 정부가 너무 방위가 심하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돌덩이 같다. 이런 글들이 끊임없이 이제 보고서에 나오는 거죠. 편지에.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밝은 내용들인 거죠. 밝은 내용이 심지어는 그 중에서 이렇게 언더우드 같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선교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드디어 뭔가 새로운 광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필리핀을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한 거죠. 당시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미 16세기 당시에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필리핀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지만 거의 남미랑 비슷한 나라예요. 분위기가. 언어적으로도 이제 스페인 식민지가 되면서 문화적으로도 스페인 영향 하에서 캐톨릭이 됐기 때문에 필리핀은 아시아에 있지만 사실상 아시아 국가라기보다는 거의 남미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이미 400년 동안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스페인과 이제 그 미국이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미서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냐면 미국이 이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식민지가 나중에 이제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지배를 하면서 언어가 이제 바뀌죠. 왜냐하면 더 강력한 언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됐죠. 필리핀은 정말 독특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개신교 19세기 이후에 개신교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0년간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아시아에서 무금화, 소위 선교를 통해서 실제로 개종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그게 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00년이 되면 이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실제로 필리핀 제외한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한 막 기대감을 막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편지를 써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선교에 성공을 했는가라는 이제 분석을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 이제부터 8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초기에 이제 그 한국이 가장 먼저 기독교를 다른 나라보다도 열심히 이제 수용하게 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구한 말에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소위 이제 그 많은 이제 한국을 사랑했던 소위 이제 뭐 이렇게 애국자들이 한국이 이제 일어나고 독립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믿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이란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말하자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어둠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최중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거의 노예 상태로 이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이제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상황이 어려웠느냐? 우리가 1876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독립국가이고 우리가 이제 많은 내정 간섭을 받은 건 아니지만 또 중국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중국한테 허락을 받는 그런 일들이 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독립국가이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독립이었고 여러 면에서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다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를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독립국가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외교권을 중국한테 넘겨주지 않고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1:1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을 맺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강화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교역을 한다. 그 다음에 수호죠.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를 도와준다. 이 조약에 근거해가지고 일본은 한국에 진주하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왔단 말이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조약을 맺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하죠? 군대를 파견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1876년 1회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에 일본 군대와 중국 군대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1882년에 이모군란, 연쇄적으로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90군대를 이제 해산시키고 신식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친일파, 소위 이제 일본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1884년에 이제 정변 하나가 일어나죠. 쿠데타, 그게 뭐죠?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갑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친일파가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물론 이 친일파는 나중에 완전히 뭐 해방,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한테 넘기는 그런 친일파는 아니죠. 소위 이제 개화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일파인데, 이 그룹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3일 동안 이제 권력을 잡는데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실패를 합니다. 다시 이제 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일본이 그러면서 점점 힘을 얻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되니까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점점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민중들이 되게 이렇게 의식하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일종의 이제 반외세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동학입니다. 그게 1894년에 일어나죠. 동학운동이 터졌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동학운동을 진압할 힘이 없어요. 워낙 무능했기 때문에. 군대도 지금 너무너무 부실하고.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던 두 군대가 여기서 이제 이 동학군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동시에 추가로 또 진주를 하게 되죠. 그게 일본군과 청나라 군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학군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둘이가 싸운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일본군이 이기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죠. 쫓겨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집니까? 1895년에 일본 낭인이 와서 어떻게 하죠? 반일의 선봉에 섰던 이제 우리의 왕후를 낭인들이 그냥 이제 시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냥 뭐 이게 정확한 군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종의 이제 사무라이들이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오늘날 치면 약간 조폭 같은 그런 낭인들이 와가지고 한 나라의 왕비를 그냥 왕궁에 쳐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고종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 다음 해죠?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관, 러시아관.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킬 수 없고 우리 군대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죠. 근데 러시아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권력의 추가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러시아로 넘어가요. 그죠? 러시아로 넘어간 상태에서 계속 러시아를 지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전쟁이 터집니다. 이젠 누구랑 누가 싸우는 거죠?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당시 예상으로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 강력한 해군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의외로 일본이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일본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조선에서 이제 일본을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죠.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결국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을사조약이 맺히는데 그 조약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외교권을 공식적으로 일본한테 뺏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부터 우리가 보호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이제 1876년 이래로 대한제국을 선언을 하고 나서는 전 세계에다가 우리 공사를 파견했단 말이죠. 우리 영사들을, 우리의 대사들을.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우리 공사를 우리가 더 이상 파견을 못 합니다. 이걸 누가 대신하는 거냐? 일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중국한테 줬던 그 역할을 이제는 일본한테 다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일본한테 식민지로 간단 말이죠. 자, 이 상황이 실제로 10몇 년,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24, 5년 정도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제 압축적으로 일어난 것은 19세기 마지막 10년 정도, 15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히 지식인들이나 애국자들한테는 이 상황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뭐냐?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스스로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뭘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서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영국과 미국이더라. 근데 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의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왜 그럼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냐? 지금 보니까 천주교 국가들 이제 많이 있죠, 그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많이 있고 이렇게 남유럽에 많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지금은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짱이었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최고는 누구냐면 영국과 미국이고 네덜란드 같은 이런 공통점이 뭐냐? 다 개신교 국가들이라 이거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우리도 소위 힘을 키워서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개신교가 그냥 단지 종교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민주주의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산업혁명도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제 문명화와 개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가장 이제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초기에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민중들이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인데 특별하게 아주 이제 극소수의 지식인층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펜젤러가 세운 그 학교가 있어요. 배지학당 같은데 나중에 YMCA 이런 데로 지식인들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꿈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 순간에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만이 우리를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초기에 일부 이제 지식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